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전필제 김종직과 한원당 김경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의 필제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부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의 필제는 전필제와 한원당에게는 심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필제 논란의 발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필제는 사실 전필제 김종직 때리기 프레임으로 활용이 되었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떤지 대략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강남효온은 전필제가 아주 아끼던 제자이고, 남효온 역시 전필제를 지극히 이제 존경했었죠. 남효온의 사후 명행록에 한원당 김경필, 이때 나이가 32세이고요. 한참 이제 혈기방강할 때죠. 그리고 전필제 55세, 이때는 이제 노숙한 경지에 접어들었죠. 전필제는. 자, 이 둘 양자 간의 시사, 즉 조정의 그 시국의 일에 대한 그 건의 문제로 서로 갈라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사후 명행록에 적혀 있어요. 평소의 전필제는 그 시사 건의를 많이 하여서 실제로 많은 성취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사 건백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소릉은 이제 단종의 어머니죠. 그 능을 복원하는 문제 또는 인사 등용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의 인륜 도덕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죠. 그때 조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를 이제 빨리 처리하든 좀 늦춰서 처리하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낼 문제인데, 그 조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조정 안에 일어나는 그 권력에 서로 작용하는 그 관계들을 참 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안에서는 이제 그게 여의치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도덕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죠. 그래서 도덕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선비의 출처 문제, 그것과는 애초에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일부 후학들이, 즉 조선 중기 때의 후학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일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한원당만을 도학자로 추송하기 위해 전필제와 차별화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전필제와 한원당의 관계를 말할 때는 의뢰의 이어필제를 등장시키죠. 자, 당대의 대학자로 알려진 전필제와 23세나 연하 제자인 한원당과의 그 다툼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문이나 그 상황들, 조건들이 이 양자가 다툴 그런 계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이제 전필제 학단에서는 거기에 수많은 제자가 있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토론하고 또 간하고 다이르고 뭐 하는 그런 풍토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시사건의의 문제, 이게 있었다 해도 그거야 당연히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 사제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렇게까지는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어 필제는 자, 양현에게 큰 의미를 가지므로 그 진상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필제와 한원당의 만남. 자, 한원당은 서울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는 저작거리에 채찍을 휘두르며 다녔죠. 아주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21세 때 그 함양 군수로 있던 전필제 문화에 처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과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 그 어려운 문장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필제는 소학을 내주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광풍저울도 이 밖에 있지 않다. 자, 빛나는 바람, 깨끗한 달. 이것은 주렴계, 북송의 성리학자 주렴계를 표현한 말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성현의 경지에 간 것을 의미하죠. 광풍저울도 이 밖에 있지 않다. 즉, 수학 공부를 하면은 광풍저울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고려 말 조선 전기에는 소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나라 때 주자학이 고려에 수입되었죠. 그때 원나라에 유행하던 주자학은 허형학파의 주자학이었어요. 허형학파의 주자학은 소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말하자면 그 사상을 가진 이제 주자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강호, 김숙자를 이어서 전필제, 김종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파에서는 소학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조정에 있는 그 학자들과 다른 것은 조정에서 공부하는 것은 즉 세상의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고 여기에 야은, 강호, 전필제 이쪽 계통에서는 과거를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수양스러워서 수학을 대하였고 실제로 수학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관학파들도 수학을 읽었지만 이 살인파의 그 학자들과는 그 자세가 다르죠. 살인파 학자들은 수학을 실제로 내 몸에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학문으로 보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필제도 수학이야말로 정말 도에 들어가는 그런 길잡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대뜸 수학을 내려준 거예요. 또 그 한원당의 모습을 보고 기운이 너무 강하고 그러하니까 근신하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학책을 주면서 시를 지어주었죠. 그 중에 막파, 은반, 궁, 힐굴, 수지, 방촌, 담천년. 그러니까 은반은 그 은나라, 요거는 반은 이제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은반은 서경이라고 보면 돼요. 서경의 글이 까다로워요. 자, 그러니까 까다로운 그 서경책을 잡고서 힐굴은 문맥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 까다로운 문맥 궁리하려 하지 말고 모름지기, 방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늘과 연못처럼 맑게 맑을 담자 가질 줄 알아야 하리라 하면서 수학책을 이제 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필제의 심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해서 하늘처럼 연못처럼 맑게 가져야 된다. 이게 이른바 이제 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내려준 것이에요. 자, 이에 한원당은 수학을 통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땐 전필제에게 시를 지어 바쳤죠. 뭐라 했냐? 학문유 미식천기 소학서중 오작비라. 학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천기를 알지 못하였는데 소학 글 가운데 지난날의 그릇됨을 알았다. 이런 시를 이제 전필제에게 지어 바치니 전필제가 이 글을 보고 한원당을 인가했단 말이죠. 뭐라고 했냐? 차은 내작 성근기라.
이 말이 이해고 성현이 되는 근기이니 허노제 이후에 허노제가 바로 악계 허형의 호입니다. 소학 실천을 중심으로 성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진 주자학자죠. 그러니까 허노제 이후에 어찌 그 사람이 없겠는가? 어찌 그 허노제 같은 그런 또 사람이 없겠는가?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이 이제 한원당이 이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허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전필제는 이제 소학 중심의 어떤 마음 닦는 법, 심학을 이제 중시하죠. 그것을 저 위로는 주자를 이제 원나라에서 개성한 허형. 이 주자, 허형 학파의 이제 그 주자학을 이제 전필제는 이어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허형 학파는 뭡니까? 소학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심성을 함양하는 공부. 예, 그리고 이제 전필제의 경우는 또한 이제 정몽주의 그 연원도 있으니까 정몽주는 이제 그 명나라 남방의 의리학을 이제 배워왔어요. 의리학을 중시하는 주자학. 그래서 그게 정몽주, 야은, 강호, 그 다음에 전필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강호, 전필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포원유의 의리학, 그 다음에 허형학파의 소학 실천학 이것을 다 겸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 유학이 아니고 다 실천 체득 유학이죠. 자, 그러한 극성을 가진 주자학을 공부를 했죠. 저 당시에 조선 전기의 주자학은 저것이 바로 완전한 주자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전심당인데 마음을 전하는 집이다.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강호의 이제 집이면서 동시에 전필제가 태어난 생가예요. 전필제 생가의 마루에 전심당이라고 하는 이런 패넥이 붙어 있습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그러니까 전필제가 그 마음 공부를 내준 집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여기서 강호로부터 받고 그래서 다시 전필제가 또 받고 그리고 또 김경필 한원당이 또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도가 전해지는 집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전필제 생가의 그 마루에 붙어 있는 패넥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한원당은 전필제로부터 소학을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후 소학에 매진하여 마침내 문묘에 배향되는 최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죠. 또 여기에다 이어필제라는 게 또 등장해서 그 이어필제 때문에 전필제에 비해 한원당의 출처나 학문이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원당은 두 번에 걸쳐 전필제의 덕을 크게 본 셈이죠. 즉 전필제는 한원당이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소학을 그 공부하도록 인도하고 그래 신법을 공부하도록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어필제를 통해서 전필제 자신은 위상이 손상을 당하고 그 반면에 한원당은 위상이 엄청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 이 때문에 이제 그 한원당은 전필제를 뭐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간 셈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어필제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왜곡된 거다 이 말이죠. 마치 조이제문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또 지은 시점도 잘못 왜곡되게 상정해가지고서 전필제에게 치명타를 또 가하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어필제 또한 그 못지않게 치명타를 전필제에게 가했습니다. 뭐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 양현 모두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한당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절대로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뜰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필제가 잘못된 기록임에 대한 이제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근래에 전필제의 그 말년, 즉 59세 10월 20일에 제자 박형달에게 준 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 전필제 59세 때, 그때 한원당 김경필이 일도 정려창과 낙향한 전필제를 밀항으로 찾아와 함께 경전과 역사를 공론하여 유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편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필제가 59세 때 행조 판서를 그 사직하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이 한원당 김경필과 일도 정려창이 찾아와서 함께 머물면서 경전과 역사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말 이어필제, 전필제와 갈라섰다면 저기 뭐 뱃을 하직하고 오든 말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어필제 운운, 전필제하고 갈라섰다고 하는 그 운운의 일은, 그런 일은 4년 전의 일이거든요. 4년 전에 갈라섰는데 뭐 하러 다시 찾아왔냐 말이에요. 55세 때, 전필제 55세 때, 그러면 한원당이 전필제하고 갈라섰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59세 때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 경전이나 역사는 이 정신과 영혼이 교류하는 그런 공부예요, 저게. 그냥 단순히 글만 뭐 일반적인 글을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신, 영혼을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아니 그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말했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촥 갈라서면 세상에 그런 도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실제로 갈라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하단 왼쪽 있죠. 이 왼쪽은 국담선생 추선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남강서원 판각본이에요. 원본은 이겁니다. 이건 전필제 친필이에요. 이게 그 증거이죠. 이게 59세 때 제자 박형들에게 준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이렇게 판각을 했고, 이게 이제 뭐 근래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사람은 갈라서지 않았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한원당 김경필의 시 중에 노방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자주에 송제 밀항이라, 소나무가 밀항에 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밀항에 있다는 건 뭡니까? 전필제가 밀항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살다가 과거부로 가고 또 낙향해서 또 말년을 밀항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밀항에 있는 소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전필제죠. 자, 봅시다. 자, 노방송, 송제밀양. 이 시는 우측 경현록 중에 보입니다. 이 경현록이라고 하는 이제 한원당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은 책이에요. 태계의 이황과 구암 이정이 이제 편집하고 또 그 뒤로 한강정구가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한 책이에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노방송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송제밀양. 소나무는 밀양에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시는 한원당이 자화상을 읊은 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직접 한원당이 직접 다른 자주가 있어요. 소나무는 밀양에 있다고 했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보시죠. 자, 일로 장년 임노지 노노영송 왕래빈을 자, 한거로 늙은 소나무, 창념은 이제 푸른 수염인데 소나무 잎사귀를 말하죠. 한거로 노송, 그러니까 노창념은 노송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한거로 노송, 길가의 문지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새 속에 나와서 참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꿋꿋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가는 손님들 수고로이 보내고 맞이하네. 그러니까 큰 소나무가 길가에 서서 먼지를 덮어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제 손님들을 수고로이 보내고 맞이하네. 이것은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큰 노송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 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길가에 먼지를 덮어쓰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늙은 소나무라 했죠. 그런데 이제 원당이 51세 때 갑자사화 때 세상을 떴거든요. 그럼 이 시는 뭐 그 이전에 지었겠죠. 뭐 51세에 지었다고 칩시다. 이때를 늙은 소나무라고 하기는 좀 아직 조금 그렇죠. 아직 조금 이르죠. 늙은 소나무 되려면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 한 60세 가까워지고 이래 돼야 이제 늙은 소나무라고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이 시를 뭐 51세에 지었는지 더 이전에 뭐 40대에 지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죠. 이제 최대한 51세에 지었다고 해도 노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전필제의 노년을 읊은 시이지. 그러니까 노송이라 했으니까 전필제도 50대는 아니겠죠. 그럼 50대 후반, 60대 초 이럴 때 아니겠어요?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전필제가 낙향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필제가 있었던 전필제 55세 그거보다 더 후반 나이이죠. 더 후반 나이. 전필제 더 55세 더 후반 나이. 그래야 노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송을 뭐 50대 초를 어떻게 노송이라 그럽니까? 50 중반은 넘어야지. 에?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필제를 읊은 거다. 이 또한 뭡니까? 이어필제, 전필제가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 밀양에 있는 소나무를 이 기리는 칭송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원당이 자기를 추송하는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무엇보다 밀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전필제의 노년을 읊은 시다 이 말이죠. 자, 세한 여여 동심사 경과 인종 견기인. 자, 추운 계절에도 너와 심사를 함께 할 사람. 추운 계절에도 꿋꿋이 변하지 않죠. 전필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림을 이끌고 제자들을 키우고 뭐 그러하는 뜻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자, 추운 계절에도 너와 심사를 함께 할 사람. 경과인중, 길 가는 사람 중에 몇이나 볼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드물다 이게. 그러니까 몇이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한원당도 전필제의 이 삶에 동감을 한다, 찬동을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중에 그건 누구나 알겠는가? 저 선생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간 모습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양에 있다. 소나무가 그리고 노송이라 늙은 소나무다 라고 하면 밀양에 있는 50대 후반의 전필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뭐 평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전필제와 한원당이 갈라서지 않았다는 또 증거 3번. 전필제와 한원당의 후손들 간의 혼인관계가 대대로 이어져 왔다. 뒷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정체불명의 이어필제라고 하는 기사를 사실화시켜서 이제 양자를 막 갈라 놓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양 가문에서는 대대로 혼사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양 가문 후손들은 그 정리가 돈독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뒷사람들이 자꾸 이제 갈라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원당이 여전히 전필제의 다른 문도들과 교유했다. 전필제와 갈라섰으면 이제 전필제 학단의 사람들과는 이제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갔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갑자사화 때 한원당은 죽음 앞에서도 전필제의 제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죠. 저는 갈라섰습니다. 이어필제 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형을 안 당할 수도 있죠.
고봉기대성의 의견. 자, 이게 이제 경현록은 이제 한원당을 이제 추앙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을 구암 이정과 태계 이황이 공동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편자 중 한 사람인 구암 이정이 이어필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고심을 하자. 그 고봉기대성이 뭐라 했냐? 당시인들이 두 선생이 주고받은 시에 다 이르고 간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고 서로 씀이 났다고 의심하자. 주강남효원이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구암 이정 보고 이런 확실치 않은 이것을 경현록에 올리면 뒷날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실지 못하게 했어요. 우복 정경세도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세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경현록에 이어필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실어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경현록에 실어두었던 내용 속에 나오는 이어필제를 막 이제 사실화 해버리죠. 그래서 갈라치기 해서 한원당은 도학자고 정필제는 그냥 문장가에 불과하다. 프레임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기대성이 염려한 대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화되어 한원당을 높이고 전필제를 격하하는 도구로 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어필제가 전필제에게 끼친 영향을 보면은, 첫째, 출처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한강 정구는 이제 한원당 경경필의 외정손이죠. 외정손. 이제 한원당 선생 연보에서 이어필제를 사실화하여, 그전에는 사실화하지 않았어요. 이건 모를 일이다고 했는데 사실화하여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강 정구의 한원당 선생 연보의 기록인 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 화답하는 시에는 잠옷 불평한 모습이 있었다. 이로부터 필제와는 갈라섰다. 이게 사실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원당이 전필제에게 시사 검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전필제가, 그래, 여기 일이 여의치 않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들 생각하는 것처럼 녹을 탐을 내서 내가 배설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달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시는 또 어떻게 된지 몰라. 전필제 집에는 전필제가 화답한 시가 실려 있지 않아요. 사후 맹행록에만 그 시가 또 실려 있어요. 자, 근데 그 시마저도 불평하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한강 정구는 이제 외정손이니까 한원당을 좀 더 이제 추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필제가 한원당에게 이제 화답하는 시에는 잠옷 불평한 기운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사후 맹행록에 나오는 그 시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그래서 이로부터 필제와 둘이 되어 갈라섰다. 자, 이렇게 한 이면에는 양현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전필제에게 한원당은 배운 게 별로 없다. 독각 홀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또 금계 황준양은 영봉서원에 위패를 봉안할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태계에게 선생님, 여기 이 영봉서원의 위패를 누구를 모시면 되겠습니까? 성주에 있어요. 성주. 그러니까 태계가 전필제를 모셔라. 그래 하니까 이제 황준양이 전필제에는 출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투로 그러한 출처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어필제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정구나 금계 황준양은 다 태계 제자로서 이제 동문이죠. 동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이어필제 사실도 아니고 갈라서지도 아니했고 또 그 이어필제의 근거가 되는 건의를 좀 적극해 주십시오 했던 그것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지 도덕적 의미가 개입된 그 출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태계가 하는 말이 전필제는 태산복도인데 그런 인물을 이렇게 저렇게 빼버리면 다시 사람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영봉서원의 위패를 봉안하지 않고 대신 이제 한원당을 봉안을 했죠. 뭐 저런 이제 분위기가 점차 이제 확대되어 갔겠죠. 자, 그 다음에 남명조식도 서경현록 후라고 하는 데서 온건하게 한원당이 갈라섰다면 그 한원당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한원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정도로 약간 이제 한원당이 그 전필제와 만약 갈라섰다면 그건 잘못된 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전필제의 출처에 대해서 살짝 이제 가치를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남명조식도 이어필제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추강남효원의 그 사후 맹행내고의 기록을 사실화시켜서 사실이라고 치고 내린 그 이야기였어요. 서경현록 위에 있는 그 기록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이제 한강정구나 뭐 금계항준양 또는 남명조식 뭐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제 이어필제는 그 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하나의 뭐 수단 도구가 되었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학문 성향의 문제입니다. 자, 태계 이항은 이어필제를 출처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경현록을 편찬하면서 경현록을 그러니까 한원당을 높이는 경현록을 이제 구암 이전과 같이 편찬했죠. 하면서 이 이어필제의 논점을 바꾸어 이어필제의 논점은 뭡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였거든요. 뜻밖의 태계는 전필제는 문장과 한원당은 도학자 또 이렇게 학문 성향과 관련해서 평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경현록을 편찬하는 입장 그러니까 한원당을 좀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문집에 근거하면 거기에서도 보면 문집에 근거해 보면 전필제는 문장가 같다고 했지 실제로 전필제를 문장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 문집에 근거하면 이라는 조건 위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계의 전필제에 대한 정론은 도학과 문장을 겸했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체불명의 이어필제라고 하는 기사가 한원당에게는 엄청난 그런 보탬을 주었고 전필제에게는 치명타를 가해버렸죠. 그래서 출처 문제, 학문 성향의 문제 이런 것을 논할 때 이제 아주 전필제에게 불리한 그런 평가를 얻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원당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아신다면 절대로 이제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 이제 후세 사람들이 뭐 각자의 이제 뭐 의도대로 뭔가 일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빚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